알겠습니다. 오늘 몇 회죠? 238회. 238회 정모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방금 전까지 누워 있었는데. 자, 일단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난 몇 달 동안, 뭐 몇 달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얘기하는 건 비슷합니다. 중간중간에 뭐 기업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관점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고정된 투자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고정된 어떤 법칙 또는 룰을 가지고 투자 세계를 판단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한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PPT로도 만들어 드렸었잖아요. 손정희는 워렌 버핏과는 전혀 다른 투자 스타일을 보이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은 워렌 버핏 스타일이 있고, 레이 달리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레이 달리오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에셋 얼로케이션이 메인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이클 머리는, 사실 마이클 머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마이클 머리가 돈을 한번 버니까 이제 시장에 가서 계속 걔가 회사를 만드니까 인터뷰를 하고, 요새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야, 지금 반도 안 빠졌어. 뭐 이딴 소리를 해대고 있긴 하지만, 그냥 본질은 쇼쟁입니다, 쇼쟁이. 근데 쇼쟁이 눈에는, 그죠? 계속 세상이 망하는 것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음. 야, 이거 오늘은 상태도 안 좋은데 왜 클로즈업을 해줬어? 하여튼 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일단 뭐냐면요. 내가 워렌 버핏 투자 스타일을 갖고 있다, 또는 PER, PBR을 가지고 있다, 또는 앞전에 누군가가 투자한 방법이나 스타일을 통해서 나도 비슷하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니까요. 투자 스타일도 패턴도.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투자자들이, 제가 얼마나 많은, 날고 긴다는 아니지만 동네에서 방구 좀 낀다는 개인 투자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지금까지. 스터디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지난 7년 동안 그렇고, 회사 생활한 기간 동안에도 그때 이제 매니저들을 봤고, 그러니까 주식하는 놈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일단 이상한 점이 그때도 지금도 있었던 거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치 투자에 굉장히 오리엔트 되어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상하게 가치주와 성장주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야, 너는 가치 투자를 한다면서 왜 그런 주식을 봐? 야, 너는 성장주 투자자라면서 왜 그래? 이딴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 네 얘기를 다 들었어. 나는 2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7년 전에. 근데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바뀌어? 바뀌는 게 정상이냐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워렌 버핏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50년 동안 투자의 원칙을 지켰다. 그럼 그 사람 원칙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원칙을 지킨 거지 투자 스타일은 바꾸잖아요. 투자 스타일을 안 바꾼다는 건 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후회했잖아요. 알파벳 아마존 샀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글이랑 아마존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 애플도 결국 가장 늦은 타이밍에 매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하고 테슬라는 사지 않겠죠? 이제 뭐 그분이 생전 그분이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영역에 진입하지 않을 자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때 말씀드린 워렌 버핏만 돈을 벌었냐? 왜 워렌 버핏을 주식 투자자들은 바이블처럼 여기냐? 워렌 버핏을 넘는 사람 그러면 안 나오는 거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에 오리엔트돼 있으면 못 번다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있던 회사에 대표님께서 뭐 은퇴를 하시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에도 엮였다 뭐 이런 게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그 사람이요. 그분이 98년도에 맞았던 방법을요 2008년도에도 맞고 2020년도에도 맞냐고요. 안 맞는다니깐요. 안 맞아요. 틀린다니깐요. 자기 자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니깐요. 근데 못 바꿔요. 그게 어렵다고요. 근데 그거랑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계속 일관되게 하는 걸 굉장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언제냐면 산업의 변화가 크지 않고 90 년대나 80 년대, 2000 년대 초반까지 라면 저도 투자에 관해서는 철학이나 원칙 그리고 자기만의 패턴, 스타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 원칙을 잘 지킨 사람이 분명히 성공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아니라고요. 지금 왜 아니라고요? 생산의 구성 요소인 3 단계가 변하고 있다고요. 음. 그리고 변화의 속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V,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아마존을 지금 사는 사람하고 아마존이 10 년째 적자일 때 사는 사람하고 누가 수익률이 높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너무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그때도 말씀드린 거죠.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책 몇 권 읽고요. 야, 내가 무슨 한국의 건설 관련된 무슨 회사 샀는데 PR이 2배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산 주식 너무 싸고 밸류에이션 너무 괜찮고 좋은데 내 거 잘 안 올라. 그러면서 공매도 핑계 대고 18 거리고 한국 주식시장 더럽다 그러고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 욕하고 대표 욕하고 그러다 네이버 게시판 가서 욕하고 있고. 이게 전형적인 한국 투자자들의 마음이에요. 야, 그럼 반문해 볼까요? 야, 그 PER, PBR 보는 거 가지고 돈 벌 수 있으면 동네 지금 인제 초등학생도 PER, PBR 다 보는데 바보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야? 제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야 이거 저평가돼 있어."라는 얘기는요. 그냥 씹어 먹으세요 그냥. 뭔 개소리를 있어. 이 세상에 요즘처럼 정보가 순식간에 몇 초 단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저평가라는 개념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없다니깐요. 없어요. 저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롱숏으로 갖고 노는 마당에 요즘 같은 시절에. 헤지 펀드도 돈을 못 번다니깐요. 헤지 펀드 최근 한 5-6년 동안 잘 나갔잖아요. 헤지 펀드 요새 왜 주춤합니까? 왜 주춤해요? 그때 말씀드렸죠. 헤지 펀드는 박스권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박스 필 때만 효력을 발휘해요. 90 년대에서 2000 년대 초반까지 뭐 이채원이고 강방천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왜 벌었습니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0년 이후에 박스 피 되니까 헤지 펀드가 유행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ELS랑 ETF가 유행하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인제 사람들이 국내 주식이나 뭐 중국 주식이나 뭐 이런 거 다 안 먹히니까 나스닥이 지난 50년 동안 올랐다 막 이러면서 또 나스닥으로 다 가고 그래서 나스닥 뭐 TQQQ인지 뭐 SQQ인지 뭐 그딴 거 하고 그러니까 너네가 실패하는 거야. 그 법칙은 또 안 통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스닥이 신이라고 딱 얘기하자마자 꺾였잖아요. 그죠? 나스닥은 절대 안 빠져. 그때부터 빠졌어요. 작년 11 월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떤 아주 얄팍한 수나 얄팍한 방법이 있거나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으로 저 얼마 벌었어요. 뭐 그걸 또 책으로 쓴 뭐 이딴 놈들의 그런 책을 보느니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의 책을 레이 달리오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는 게 낫죠. 당연히 낫죠. 한철 매미 또는 우물안 개구리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이 한 사이클 돌면서 번 그 경험담을 써 놓은 무용담 같은 거를 짓거려 놓은 그런 걸 보느니 차라리 50년 경험한 워렌 버핏 얘기가 낫긴 난데 워렌 버핏의 얘기를 왜 신봉하냐고요. 레이 달리오의 얘기를 왜 신봉하냐고요. 레이 달리오의 로직을 가지고 자산 배분하는 회사를 만드는 건 또 뭐냐고요. 아니 그럼 브리지워터를 어떻게 넘어설 거야. 브리지워터보다
더 좋은 회사가 돼야지 브리지워터를 어떻게 넘어설 거야. 걔가 하는 거 맨날 포트폴리오 엿보고 흉내만 내는데. 그럼 워렌 버핏 따라했으면 여러분도 부자가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코카콜라 사고 다 했으면. 왜 부자가 안 됐냐고요. 아니면 버크셔에서 이 주식 사서 부자가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 주식 사서 돈 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없냐고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인제 "나만의 스타일을 찾자.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나는 그럼 이 방법이니까 이걸 써야지." 그런 거 말고 그런 걸로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거 되겠습니까? 업계에서 여러분이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한 10년 20년 정도 연구하셨어요? 나만의 방법을 찾게? 우리도 못 찾았는데 저 대학교 때부터 했다니깐요 주식을. 21년 차예요 그러면. 아직도 못 찾았다니깐요. 누가 저한테 "너 투자 스타일이 뭐야?"라고 그러면 "몰라. 아직도 투자 스타일이 없어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니깐요. 근데 여러분이 뭐 여러분 저보다 오래되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찾기 힘들다니깐요. 일단 어려워요. 자 그러면 야 뭐 따라하지도 말라 그러고 뭐 나만의 방법을 찾으라고 그러고 뭐 몇십 년을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뭐 어쩌란 얘기야 이 미친놈아. 찾아봐야죠. 계속 찾아봐야 된다니까. 근데 첫 번째는 뭐야? 어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놈들이 써 놓은 걸 모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방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는 그런 방법들을 써 보는 거예요. 저도 제 투자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한 몇 년도 구간은 워렌 버핏 스타일, 그다음 몇 년은 피터 린치 스타일, 그다음 몇 년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스타일, 그다음 몇 년은 뭐 강방천 스타일, 그다음 몇 년은 또 누구 스타일. 저도 그래요, 저도. 왜? 따라 해 보는 거예요. 모방해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나한테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예요. 일단 저는 자산 배분 이런 거는 완전 젬병이고 두 번째 성장주나 고밸류 또는 트렌드 이런 걸 파악해서 투자하는 게 저한테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다르다고요, 저랑. 저는 그 스타일로 투자를 못 해요. 저는 그렇게 답답한 투자를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음. 그러면 인제 저는 인제 그 방법에 그 스타일을 찾는 거죠.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저의 방법이라니깐요. 저의 방법. 어. 지난 몇 달 동안 저희의 얘기를 듣고 혹시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서 투자해서 혹시 돈을 벌었다. 혹시. 그럼 그 돈 나중에 다 잃는다니깐요. 더 크게. 본인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 개똥 같은 방법이어도 본인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나만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남이 생각해 놓은 거를 씹어서 뱉어 놓은 걸 내가 그냥 꿀꺽 삼키려고 하면 반드시 체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뭐 삼성전자 좋다. 카카오 좋다. 뭐 네이버 좋다. 그다음에 테슬라도 좋다. 뭐 엔비디아도 좋다. 좋아. 돈 벌어요? 좋은 걸 몰라서 돈을 못 벌어? 아니라니깐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로 좋은 걸 몰라서 돈을 못 번다고요? 다 안다니깐요. 다 알아요. 아는데 못 버는 거예요. 삼성전자 좋은 걸 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저렇게 오리엔트돼 있겠습니까? 음. 다 알아요. 알았는데 의심하고 또는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대외 변수에 흔들리고 그게 왜 진짜 좋은지도 잘 고민 안 해 보고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는 부동산이 딱인 거예요. 실제로 수익률로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삼성전자나 서울부동산이 별 차이 없다라고 그때도 표로 보여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왜 삽니까? 그죠? 10%도 빠지고 5%도 빠지고 맨날 불안하고 수익률이 비슷하면 부동산 깔고 앉아 있는 게 훨씬 낫지. 자 그러면 인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인제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뭐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시기도 하니까 그럼 부동산 왜 이렇게 싫어해?" 부동산 왜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부동산 하다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두 번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건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국내 GDP에서 또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어떤 기여를 하죠? 어떤 기여를 합니까? 응? 아니 10억 짜리를 나 15억에 팔았어. 그래서 나 잘했잖아. 그 나 막 갭 투자 막 해 가지고 지난 4-5년 동안 뭐 한 40-50억 벌었어, 갭 투자해 가지고. 근데 지금 세금 떼고 났더니 한 20-30억 벌었어. 자, 뭐가 남아요? 뭐가 남냐고. 그거 누구한테 팔았어요? 아니 뭐 중국인도 사고 미국인도 사고 한다고는 하는데 누구한테 팔았어요? 요새 대한민국이 어렵다는 이유는 뭡니까? 출산율이 바닥을 찍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것까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저는 일단 아니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돌려먹기 하고 있고 결국은 은행에 누군가가 은행에 폭탄 돌리다가 계속 돌리다가 누군가는 결국 은행에 담보 잡혀 가지고 인생 꼬라박고 살아야 되는 거고 서로 "너는 집 있어 없어?" 하면서 놀리고 분열되고 싸우고 좋아요? 근데 또 웃긴 건 뭔 줄 알아? 테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샀잖아. 그거 가지고는 또 일치 단결돼서 깐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또 거기에는 유주택자고 무주택자고 상관없이 다 까. 근데 이제 또 유주택자들이 특히 까지. 집도 없으면 애들이 비트코인이나 뭐 테슬라를 산다 뭐 이러면서. 맞아? 맞는 얘기야? 잘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나 비트코인을 사는 건 진짜 너무 좋은 행동이죠.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 지난번 계속 증거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애플 사례도 그렇고. 애플이 애플이 처음 스마트폰을 내놨을 때도 "야 저거랑 삼성 갤럭시랑 뭔 차이가 있어? 저거 왜 이렇게 비싸? iOS 애플보다 삼성의 기능이 더 많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십수년간을 애플을 까왔어요. 근데 애플이 망했나요? 또는 애플을 따라가는 회사가 있나요? 자, 기능이 딸려서 애플이 다른 회사한테 따라잡힌 역사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현대차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기능이 딸려서 테슬라의 자동차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따라간다니깐요. 분명히 따라가요. 어느 수준까지. 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차의 지금 전략은 진짜 내수의 현대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상처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비싼 차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요. 해외에선 팔리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이 현대차를 브레이크다운 해 봤으면 아시겠지만 현대차는 그냥 국내 내국인들한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먹혀 가지고 ASP 높은 제네시스 브랜드를 너무너무 많이 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새 뭐 "소나타, 아반떼 이런 거 안 탄다." 뭐 이러면서 어른들이 욕하는데 욕할 필요 없어요. 현대차의 전략이에요. 고급화를 했다고요, 국내에서만. 왜? 해외에서는 안 먹히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전기차 만들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애플의 감성을 못 따라 삼성이 기능적으로 못 따라가는 거지 아니 감성적으로 못 따라가는 거지 스펙이 못 따라갑니까? LG가 스펙이 딸려서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사는 건 좋은 행동이지 왜 현대차 사는 게 애국이 아니라 왜 현대차 주식을 사는 게 애국이니? 머리가 있니? 응? 글로벌 시티즌이라니깐요. 여러분이 잘하셔야 돼요. 저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상한 투자자들이 나와 가지고 또는 주식 좀 한다는 이상한 아저씨들이 나와 가지고 헛소리를 할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카카오요? 카카오 사서 여러분한테 도움 된다고요? 나라 살림에 도움 될 것 같으세요? 카카오 살 돈 있으면 진짜 차라리 메타나 구글이나 딴 거 사세요. 그 왜 그걸 사주고 있습니까? 그게 돈 벌어주는 지름길이에요. 아니 국민연금이 투자 잘하면 국민연금 고갈 안 돼요. 왜 맨날 고갈된다는 얘기만 합니까? 그죠? 투자 수익 올리면 돼요. 좋은 기업 투자 많이 하고요.
자꾸 국내 주식 사라고 압박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한국 주식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종목들 사 가지고 물리고 횡령하고 뭐 대주주가 갖고 튀고 아니면 지들끼리 다 헤쳐먹고 그죠? 오늘 뭐 뉴스 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죠? 국민들은 뭐야 대출 레버리지 일으켜서 집 샀더니 은행 임직원들은 그걸로 성과금 파티한다고. 그죠? 그때 말했죠? 기업에 빌려줘야 될 돈을 기업이 자금 조달에 대한 니즈가 떨어지니까 다 누구한테 타겟을 돌렸어? 개인한테 돌렸고 개인한테 돌렸는데 개인이 담보가 있어? 개인이라는 게 신용이 있어? 대기업도 아닌데? 없지. 그러니까 개인 신용 대출을 늘립니까? 어떤 대출을 늘립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언론이랑 짝짝꿍해서 부동산 가격 올리면 은행들은 쭉쭉쭉쭉 빨아먹는 거죠. 몰라? 몰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말? 다들? 아니 삼성전자 좀 다를 수 있지. 반도체 하나라도 밖에다 팔아먹으니까. 진짜로 카카오 사줘야 돼? 이거 진짜 뻔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 뛰어 가지고 분할 상장해 가지고 우리 돈을 밑거름 삼아 가지고 해외 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임직원들이 퇴임하면서 호 호 호의호식하면서 지들은 해외 주식 사고 있을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일 아닙니까? 근데 뭐 운용사 대표라는 것들이 나와 가지고 카카오 사라고?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카카오를 사라고? 야 이제 진짜 인간 쓰레기들이지. 그죠? 그러느니 글로벌 시티즌의 마음을 가지고요. 루이비통 사고 에르메스 사고요. 한국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 주면 여러분 그런 주식들 갖고 있으면 배당 꼬박꼬박 주고 주가는 프랑스가 망해도 주가는 사상 신고가를 계속 가고요. 그죠? 현대차가 망해도 토요타가 망해도 테슬라 신고가를 가고요. 여러분이 그 돈 가지고 나와서 테슬라 주식 사서 돈 번 걸로 소비하면 그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아니 되도 않는 현대차를 밀어줄 생각하지 말고 그죠? 되도 않는 국내 기업을 자꾸 육성하겠다라고 헛돈 쓰지 말고 현명한 투자를 하면 돼요. 어떻게 육성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기본적 뇌의 구조가 다르다라고 그때부터 예전부터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혁신이 한국에서 나오지 않는가. 근데 자꾸 한국 기업에 투자해 놓고 쓰레기라고 욕을 해. 안 나오는데. 아니면 외국에 나가 가지고 돈을 10 원이라도 벌어오는 회사에 투자를 하든가. 내수주가 저평가라고 내수주에 투자를 하는 건 뭐냐고 도대체. 그죠?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셔야 저도 뿌듯하고 당연히 저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중소형주에 오리엔트돼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소형주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한국 대기업 투자하는 건 더 어렵다.' 왜? 얘네는 돈 벌 의지가 없다 더 이상. 그동안의 수십 년간의 어떤 호황이 다 막을 내리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을 다르게 보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냥 삼성전자 하나 있는 거다. 그 삼성전자의 지금을 만든 건 누구다? 무려 30-40년 전에 이병철 씨 때부터 이어져 온 이건희의 반도체 전략이지 지금 이재용이 잘해서 삼성전자가 저만큼의 돈을 벌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은퇴한 또는 10 년, 20년 후에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이 기업에 투자해서 뭔가를 뽑아 먹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고 그죠? 이 회사가 어떤지를 지금 평가하려면 최소 10년 전에 5년 전에 이 회사가 뭘 하고 있었는지가 지금 결과물일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테슬라의 오늘의 주가를 만든 건 뭐예요? 테슬라 10년 전에 뭘 했는지 보고 5년 전에 뭘 했는지 보고 3년 전에 뭘 했는지 보면 되잖아요. 테슬라 전기차 올인하고 있을 때 현대차 GBC 사고 현대자동차 사고 어? 손정희가 먹다 버린 그 로봇 다이내믹스 사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무려 2008 년부터 14 년간 전기차에 올인한 애랑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올인한 애랑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과 통신과 자율주행과 AI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과 이것들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는 애하고 그냥 대충 스타트업 몇 개 인수해 가지고 나도 자율주행이랑 전기차 뭐 모터 갖다 넣고 배터리 대충 LG 에너지 솔루션인지 뭐 CATL인지 갖다 넣어 놓고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여전히
디젤이랑 럭셔리라고 디젤이랑 휘발유차나 겁나 팔아가지고 자국민들 빨아먹고 있는 BMW나 벤츠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애들 주식 사줘야 됩니까? 생각해보면 뭐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5년 전, 10년 전에 뭘 했는지를 보면 자꾸 뭔가에 호도되는 거지. 막 오리엔트 되는 거야. 국내 기업이고 뭐 잘할 것 같고 뭐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해외 주식은 왠지 막 뒤통수 맞는 것 같고 나스닥도 막 엄청 빠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투자 행동 하나하나가요. 진짜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잘 사는 지름길입니다. 왜 꼭 제조업을 육성해야 되고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걸. 되도 않는 걸. 그러니까 그런 되도 않는 걸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루나 사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면 돼. 인정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훨씬 뛰어난 거였다? 뭐 인정하면 되는데 꼭 똑같이 베껴가지고 흉내 내는 걸 잘하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재빨리 하는 걸 잘하잖아요. 그리고 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 있나요? 싱가포르에 숨어 있는지 어디 숨어 있는지 뭐 그러고 있잖아요.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런 애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여러분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지, 저의 미래를 결정할지. 사실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잘 믿지 않죠. 특이하게. 애플이 그렇게 애플에 줄을 서서 애플을 사면서도 아이폰을 사면서도 애플 주식 살 생각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도 그랬지만 지금 저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반성을 하는 겁니다. 어. 제가 2012년, 13년부터 애플이 비싸다, 좋다, 좋다 했는데도 샀다 팔았다 해서 실질적으로 애플을 사서 정말 이만큼의 상승을 누렸냐? 못 누렸다니까요. 그냥 지나고 십수년을 지나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애플 하나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이 모든 뻘짓을 다 만회하고도 남았거든. 근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게 또 제 2번이 또 이번에 뭐 테슬라가 될지 엔비디아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또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는 다짐인 것 뿐입니다. 제 마음은. 근데 저희가 지난 몇 주간 뭐 그런 얘기들 또 집중적으로 해드렸더니 또 테슬라나 뭐 일부 특정 기업들을 너무 좋아하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하기 전에 1번 저 넷플릭스 그 컨텐츠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볼만한 거. 인규야 순서를 내가 갑자기 바꿔서 미안하다. 그 킹 오브 송스 그거 줬었나 내가? 이거 스타트업은 보셨죠? 스타트업은 보셨을 거고 요것도 재밌어요. 이거 그냥 우연히 봤는데 이거요 뭐 저거 뭐죠? 그 빌리언즈나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거만큼 재밌진 않아요. 근데 너무 라이트해요. 되게 가볍고 웃긴데 진지하지도 않아요. 너무 웃기고 황당해요. 황당해. 근데 우리는 유럽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근 유럽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못 느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독일 작품이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보면서 그냥 웃기만 했어요. 웃기만.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야, 제가 이걸 안 봤다면 엄청 후회를 할 뻔했던 게, 우리 지난번에 롱숏도 한번 그때 무슨 스쿨 같은 거 개념으로 했던 분들은 롱숏도 한번 해보기도 했었죠. 숏 리스트 만들어 오라고 제가 숙제로도 내드린 적 있죠. 숏이 생각보다 쉬울 것 같지만 어렵다니까요. 특히 한국 주식에 쇼 치는 건 미친 짓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잡주에. 그죠? 그죠? 오늘 주식시장에 나온 황당한 이런 거. 대만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더니 중국에서 대만 과자 수입을 금지시켜서 한국에 있는 크라운 제과가 상한가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크라운 제과, 야, 과자도 이제 점점 수요가 떨어지고 저거 별로네 하면서 숏을 쳤어. 이래서 망한다니까? 한국 주식은 쇼 치면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테마에 엮여가지고 10배, 20배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여기 이 얘기는 킹 오브 송크가 너무 웃겼던 게, 숏 얘기예요, 숏 얘기. 숏 얘기와 핀테크 얘기고 주식시장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왜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되냐면,
유럽의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의 상태를 보실 수 있다. 제가 맨날 얘기해 드리잖아요. 독일의 시가총액 탑10 기업은 뭡니까? 영국의 시가총액 탑10 회사는 뭡니까? 프랑스의 시가총액 탑10 회사는 뭡니까? 왜 이 나라들은 전부 에너지 회사와 통신 회사와 뭐 대표하는 은행들과 얘네들이 다 상위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미국을 대표하는 탑10은 그런 회사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달러 약세를 예상한다고? 지금 이 얘기는 10년째 하고 있어. 10년째. 달러 약세 올 거야. 언젠가 오겠지. 잘 생각해봐. 지금처럼 미국 물건을 많이 썼던 시절이 있었을까? 잘 생각해봐. 지금처럼. 어,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휴대폰 글로벌 1등은 노키아라는 회사였어. 그죠? 소니도 있었고, 모토로라도 있었죠. 음.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게 글로벌하게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망했었고, 포드, GM 다 어려운 상태였고, 독일과 일본의 시대였고. 근데 최근 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서비스 중에 미국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킹 오브 스톤크를 꼭 보시면 그냥 웃기면서 보시면 되는데, 라이트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독일의 절박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일 최고의 핀테크 회사가 돼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쇼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사기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느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원래 사업이 사기 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면서도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기업들이 다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이거 완전 리스크가 너무 큰데? 그렇지. 여러분의 기준에 또는 저의 기준에 리스크가 큰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원래 사업 자체가 리스크예요. 음. 근데 이 유럽이 미국의 IT에 밀리고 있는 현상을 굉장히 위기라고 의식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격지심이 굉장히 강하구나. 지금 미국의 IT 회사들과 핀테크와 디지털 기업들한테 먹힌다라는 생각들을 이미 다 하고 있구나. 라는 점에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후퇴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도 느끼고는 있는데, 심지어 이 얘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가 실화는 아닌데 실제로 도이치뱅크랑 관련돼 가지고 사기에 연루된 회사 이런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미국을 스타트업적으로 흉내만 내려고 그러고 막 육성하려고 하니까, 여기도 독일도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막 핀테크 육성하고 코넥스 육성하고 뭐죠? 뭐 빠르게 상장해 주는 거 뭐죠? 적자 기업인데도 막 상장하게 해주고 이런 게 다 미국의 자본주의의 방식, 미국의 스타트업들의 성공들을 보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니콘들이 나온 미국 상황을 보고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 흉내를 내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다 사기라는 거죠. 먹고 튄다는 생각들을 하고. 응. 그러니까 본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거는 추천드립니다. 그냥 시간 나시거나 아니면 뭐 요새 휴가니까 아주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쭉쭉쭉쭉 뭐 보면 웃겨요, 그냥.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얘네들은 굉장히 이런 거에 위기를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 독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도 좀 엿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여기에 나오는 자동차는 BMW나 아우디나 뭐 이런 자동차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빌리언즈라는 미드를 통해서 그 드라마 작가가 구시대의 상징과 현 시대의 상징인 두 개의 신구 세력의 다툼을 통해서 몰락과 새로운 부흥을 그렸는데, 그 장면으로도 실제로 그 넷플릭스 드라마도 따서 보여드렸지만 어, 그 주인공, 과거의 지금의 주인공은 벤틀리를 타고 나오고 새로운 주인공은 테슬라 차를 타고 나온다. 스타트업이라는 그 미드 추천드렸던 그 드라마에서도 그 일본 젠코인 개발하려고 할 때 투자받는 걔가 보면 테슬라 차를 타고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잖아요. 독일 그렇지 않아요. 독일 BMW 타고 나오더라고요. 얘네들은 역시 그렇구나. 이게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으면 막을수록 뒤처진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야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쉽게 못 따라간다니까요.
요거 하나랑 킹 오브 스토크 이거 하나랑 또 하나 추천드리자면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넷플릭스니까 넷플릭스에 수지의 스타터 말고 수지의 스타터 아니라니까요. 어.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 스페이스X 관련된 뭐죠? 그 다큐멘터리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네. 일론 머스크가 천재여서 스페이스X도 성공하고 테슬라도 성공시키고 뭐 기가 뭐도 성공시키고 뭐죠? 이렇게 땅굴 파는 그 회사도 성공시키고 한 것 같으세요? 유튜브도요. 막 이제 테슬라만 파고 테슬라 외에는 다른 주식은 다 필요 없고 테슬라만 좋다고 그러고 테슬라 맨날 얘기하고 테슬라 관련된 뉴스 업데이트만 하면 그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래요. 연애할 때도 그렇지만 꼭 금사빠 있잖아요. 금방 이렇게 fall in love 하는 애들이 금방 질려요. 오래 가는 맛이 없다고요. 그렇게 초반부터 오버하는 커플들을 보면 오래 가는 커플들 없잖아요. 그죠? 남자든 여자든 그것도 마찬가지고. 오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 천재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나는 일론 머스크를 사람들이 천재라고 하는 이해가 안 돼요. 일론 머스크 천재 아니에요. 그 다큐멘터리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요. 얼마나 바보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정희와 다른 건 뭐냐면, 손정희가 더 똑똑할 수도 있죠, 오히려. 근데 실행력이에요. 실행할 수 있는 끈기가 있다는, 실패해도 굴하지 않는다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의 결정적인 차이였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정희가 아시아권 서비스 기업들과 AI 기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그 큰 그림에 정말 그 멀리 본 AI에 멀리 본 그림의 그 시스템에 도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안타깝습니다. 그죠? 결국은 실패하긴 했지만 손정희 실패하긴 했지만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결국엔 역시 또 서양의 서구의 테슬라나 뭐 이런 업체들이 또 이 분야에서는 앞으로 십수년간 또는 30년, 40년 이상을 앞서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그게 손정희가 잘 해줬으면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서 인베스터는 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투자자는 너무 안타깝다. 어, 결국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됐다. 그런 점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킹 오브 스토크 수지 나오는 스타트업 말고 네. 수지 나오는 한국의 스타트업 말고요. 해외 드라마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거랑 일론 머스크 관련된 그 스페이스X 그 우주 쏘는 거, 그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나라 D-2일이죠, 이제. 3일인가 2일이죠. 누리호 말고 또 뭐죠? 뭐 하나 또 쏘잖아요. 그 뉴스 보셨어요? 어저께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 이번에 또 하나 쏴요. 무슨 위성. 그거 어디서 쏴요?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스페이스X 팰컨을 통해서 쏜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야 돼요. 미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스페이스X에서 팰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자, 이런 걸 보면 시겁하지 않으세요? 왜 시겁하냐고? 이거 예전에 어디서 쐈어요? 대전에서 쐈어? 카이스트에서 쐈나요? 이거 예전에 어디서 쐈어요? 위성을 어디에서 쐈냐고. 러시아에서 쐈잖아요, 러시아. 러시아가 싸니까. 또는 미국 가서 쏘거나, 뭐 나사에 맡기거나. 그랬다고요. 이제 어디에 맡겨? 스페이스X에 맡긴다고요. 스페이스X에. 한국 거를. 아니, 물론 나사도 맡기고 있는데 뭐. 이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민간 기업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위성을. 어쨌든 심심하실 때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독일의 상황이 어떤지도 좀 느껴보시고 유럽의 상황이 어떤지. 독일이 이 정도면 도대체 유럽에서 가장 똑똑하고 성실하고 근면 성실하다는 독일이 이러면 영국, 프랑스 뭐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뭐 유럽에 있는 무슨 회사를 사? 명품 기업 말고 유럽의 뭐 핀테크 회사를 사?
그런 게 바로 헛똑똑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뭐 핀테크 회사사? 아니 토스고 카뱅이고 다 좋다니까요. 좋은 회사지. 기존 은행들의 이자 마진보다 훨씬 우리한테 좋게 받을 거니까. 그 토스가 인도네시아 갈 수 있어? 미국에 갈 수 있어? 미국 핀테크 회사가 될 거야? 안 되잖아요. 다 뺏겨가지고 국내에다 적용해가지고 구산업 모델 몰락시키고 자기가 다 먹겠다 이 정도 아닙니까? 어디 가서 해외에 나가서 단돈 10원 한 장 벌어올 수 있습니까? 못 벌잖아요. 벤처 캐피탈들 다 토스에 돈 밀어넣고 상장하면 엑시트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마켓컬리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초기 프리 투자자라면 그런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부동산이랑 똑같다고요. 먼저 점 찍어가지고 남들 투자 못할 때 투자해놓고는 뻥튀기 5배, 10배 해가지고 남들한테 폭탄 덜리기 하듯이 빵 하고 터져가지고 던져놓고 자기는 엑시트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가 증가해요? 증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투자를 왜 하고 앉아있냐고. 그래, 그렇게 해서 너 돈 많이 벌어. 그죠? 하긴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펀드 하는 것보다 낫긴 해요. 그죠? 워낙에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다음. 아유, 너무 잡소리를 많이 했네. 죄송합니다. 빨리 뉴스 봐야 돼요. 글로벌 투자자들 증시에서 돈 빼자. 주식 보유량 14년 만에 최저. 요새 뭐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베어마켓 랠리니 뭐. 저 요새 아파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뉴스도 안 보고 지금 한 6개월 동안은 신문이랑 리포트라는 거 거의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봐? 왜 봐야 돼? 점점 그 생각이 더 강해지는데 제가 신문을 거의 십몇 년 이상을 봤다니까요. 하루도 안 빼고 열심히 보는. 신문을 봐서 처음에 신문을 보고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었어. 근데 그게 늦는다는 걸 알았고 그걸 이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알았어. 그래서 신문에서 대중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 안 한다, 과열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그것도 볼 필요 없어 이제는. 왜? 그 속도를 못 따라와 얘. 베어마켓 랠리라고요? 인플레이션 온다고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6개월이 지났는데. 근데 요새 막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나스닥들은 뭐야, 그럼? 아, 베어마켓 랠리야, 그게? 데드캣 바운스고. 근데 그걸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 259명을 설문했더니 주식 투자 비중 최저야. 음. 그럼 이제 사겠네? 그때도 말했던 것처럼. 사겠네? 우리한테 겁 더럽게 많이 주고 이제 본인들은 이빠이 사겠네? 사실은 떨어지길 원했겠지, 그지? 더 떨어지면 사고 싶었지. 걔네들이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구글이 좋다는 걸 몰라서 안 사요? 몰라서 안 산다고? 우리가 다 던지길 바라지. 싸게 사고 싶은 거지. 그죠? 음. 그 저는 안 불안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투자 역사상 가장 큰 실패를 했다고. 수익률로. 근데 뭐 불안하지 않은데. 왜? 다 올라갈 거 아니까. 언젠가 살 텐데 뭘. 다음. 저렇게 비워놨는데 앞으로 얼만큼을 사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또 황당하게 이제는 또 떠나네. 한국인들이요. 테슬라를 보유한 개인 집단 중에서 4위인가 그렇다니까요. 4위. 한국인이란 집단으로 묶으면 테슬라라는 단일 주식을 갖고 있는 네 번째 집단이었다고요. 그래서 막 뭐 많이 샀네, 많이 샀네, 많이 샀네 어쩌네 저쩌네 했어요. 근데 어떻대요? 요새는 또 다 팔고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32 바닥 대비해서 32% 올랐더니 다 팔고 나가고 있어. 그렇지 뭐.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이야. 금사빠들. 좋다고 할 때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테슬람이 되고, 그랬다가 또 반등하잖아? 그럼 또 겁먹어가지고 이제 또 본인이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베어마켓 어쩌고저쩌고, 이딴 소리를 해대면서 이제 팔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 네가 돈을 벌 리가 있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한테 산신령이 돈을 벌어줄 것 같아?
오, 저는 얄팍한 수를 써서 버티고 버티다가 리바운드 했을 때 저는 팔고 나가서 다음에 또 빠지면 또 먹고 또 오르면 또 팔 생각입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얄팍한 A라는 인간한테 산신령이 야, 넌 정말 대단하구나. 너 같은 애는 꼭 돈을 벌어야 돼. 이 유니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 너 같은 놈이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돈을 벌게 해준다고요? 웃긴 소리. 그죠? 음. 그리고 또 꼭지에 들어올 거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잘하셔야 됩니다. 제발. 음. 모든 문제는 종목에 있지 않아요. 기업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다고요. 내가 왜, 저 때 왜 이렇게 쫄아가지고 왜 팔았지? 아, 바보같이? 이렇게 반성해야지. 아우, 씨, 일론 머스크 개새끼 저거 바람 피고, 뭐, 구글 레리페이, 뭐, 부인을 뭐 또 탐했고, 뭐, 저 미친 새끼네, 저거. 실제로 그랬다고 한들, 그게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여러분이랑. 제가 저희 멤버들한테도 고백했지만, 주식 시장을 선과 악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투자의 세상을 선과 악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 세상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러면 주식 투자는 필패합니다. 왠지 아세요? 확실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건 좋아 보이는데요. 거의 대부분 고인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얘기하고 뭔가 막 그동안 사람들이 안 보이는 대로 막 갈 것 같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착하신 분들이나 대부분의 정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사기라고 느낍니다. 아우, 저 드립치는 쓰레기 같은 회사. 이렇게 본다고요. 양아치 회사, 막 이렇게. 한국 애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 한국 기업들은. 근데 미국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뭐 미국 기업도 그런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변화가 실질적으로 생활에 파급돼서 올 때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제는 굴러 다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지가 그걸 사서 입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왠진 모르겠어. 하여튼 한국 사람들 특이해. 인정 안 해. 절대로. 한 번 인정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야. 테슬라 오히려 숏을 치거나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계속. 아니면 그 사람이 바람핀 거, 이런 거에 아주 집중해서 도덕적 얘기를 하려고 해요. 유교 사상을 가지고. 미친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인데. 실제로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뭔가 테슬라 뭔가 되려고 그러면 뭔가 이상한 뉴스가 계속 나온다고.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 다음 날인가 아니라고 사진 올렸더니 자, 근데 내가 그날 야, 이건 진짜 도덕적으로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팔았어. 너만 병신된 거야. 제가 그 뭐죠? 대마초 폈을 때 팔았다니까. 저 미친 새끼네 저거 진짜. 나만 병신된 거야. 그때부터도 그렇게 좋다고 지가 떠벌리고 다녀놓고는 그때부터 진짜 한 열 몇 배는 올랐을 텐데 그거 그거 못 견디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욕할 게 아닌 거지. 내가 그런 변화를 사실은 걔 그거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거지. 의심하고 계속 사기라고 생각하고 불안했던 거지. 그걸 감당할 그릇이 되지 않았던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내 돈이 안 된 거지. 걔가 대마초를 펴서 내 돈이 안 된 게 아니에요. 핑계 대지 말라고. 핑계 대지 말라고요. 팩트를 보려는 습관을 가지라고요. 갑자기 ESG 펀드에서 탈퇴가 되고 갑자기 뭐 바람 폈던 얘기들이 막 올라오고 뭔가 의심해서 보라고요. 특히 한국 언론은 얼마나 싫어해. 그죠? 다음 보세요. 이게 다 연관되는 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투자 철학 이런 것도 겁나 읽으면서 사실 그냥 본인의 어떤 삶의 철학 이런 거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요. 이 포모 현상도 물론 미국에서도 일어났지만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나 테슬라나 뭐 주식이나 네카쿠엔인가 네카엔인가 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뭐 이런 거 하는 것들도 보고 뭐집 사는 것도 꼬라지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남과 비교하면서 제가 이 뉴스를 구태여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딱 요거예요. 요 뉴스에서 김총무가 하이라이트 거놓은 저 부분. 입시 경쟁과 SNS 보편화로 남과 비교하는 데 익숙한 세대예요. 근데 이건 사실 뭐 미국 애들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다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도 집 사는 애들 보면 한국인들이야. 꼭.
아주 그렇게 나대가지고 그런 기준을 못 갖는 애들이 왠 줄 아세요? 그게 DNA에 박혀 있어. 우리 이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민족적 특성상 뭔가 우리의 기준을 가질 새가 없었어. 계속 뭔가 쳐들어오고, 어? 남이 생각해 놓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가 본능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냐, 느리냐. 어. 집도 2014년에 영끌로 샀냐, 안 샀냐. 너 그래서 있냐, 없냐. 살아남았냐, 안 살아남냐. 비트코인 있어, 없어. 주식 했어, 안 했어. 이런 게 포모에 더 잘 빠지는 아주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때 안 사서 막 미칠 것 같았어? 주식 안 사서? V자 반등 안 나온다며. 그래서 V자 반등 나왔더니 나만 없는 것 같아서 막 불안했지. 기회가 온다고 그때도 얼마나 말씀해. 남들이 열심히 할 때 좀 쉬자. 물론 저도 쳐맞았습니다. 그쵸? 항상 그래. 그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집을 왜 사는지도 몰라. 본인이 필요해서 사는지. 주식도 남들이 좋다니까. 막 한국 애들이 막 테슬라 좋다니까. 엔비디아 좋다니까. 막 나스닥은 무조건 오른다니까. 그러니까 막 따라 사는 거야.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또 대충 블로그 가서 글 몇 개 보고 설명해 놓은 거 몇 개 보고 이 새끼 똑똑한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 말을 믿고 또 사. 진짜로. 답답하네, 답답해. 음. 본인의 어떤 뭐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 명품을 사는 습관이나 행태만 봐도 그렇잖아요. 젊은 애들이 명품을 원래도 많이 사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주 유난히 명품 소비가 많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의 하차감이라는 걸 얘기한 나라는 뭐 외국도 그런 거 있긴 하지만 하차감이라는 걸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하차감이 뭔지 아시죠? 내릴 때 간지나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발렛 맡기면서 내가 좀 있어 보이는. 야, 이런 게 본인의 자존감이 그런 거에서밖에 안 느껴지는 거야. 차 발렛 맡기면서 나 벤츠 타요 뭐 이런 거 부끄럽지도 않니? 아니 그게 그렇죠. 직장에서 개처럼 그죠? 설설설설 기고 자존감은 없고 자기가 하는 일은 만족스럽지 않고 돈이나 벌어서 빨리 회사 때려치고 싶고 그지? 그런 마음밖에 없으니까 내 자존감이라는 거 어디서 회복할 건데 그러니까 그냥 외제차 할부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발렛 맡기면서 내가 있어 보이는 척 하면 멋있어 보이고 명품 가지고 다니면 그게 나를 인정받는 것 같고 인스피레이션을 받으라니까 명품 사는 거 나쁘지 않죠. 명품 사는 게 왜 나쁩니까? 명품을 사는데 명품 사가지고 거기서 명품이 주는 인스피레이션 아니 에르메스를 샀는데 H라고 딱 하나 적혀 있는 거에서 어? 인스피레이션을 받으라고. 남들이 다 샤넬, 에르메스가 좋다니까 사는 거 말고 도대체 왜 얘네는 로고 딱 요거 하나? 보테가 베네타는 로고도 없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짜낸 것 같은 그게 왜? 거기서 영감을 얻으라고. 발렌시아가를 사면 발렌시아가 요새 디자이너인 그 사람의 전략을 한번 보라고. 왜 발렌시아가 젊은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지. GD가 하고 나오니까 이런 거 말고. 어글리 슈즈라며. 어글리하다며. 포르쉐 못생겼다며. 근데 왜 갑자기 이뻐 보이는데 네 눈에. 갑자기 왜. 그건 정말 너 기준에 예뻐 보이는 거야? 아니지. 간지나고 멋있는 애들이 그걸 타고 다니고 그걸 하고 다니니까 그걸 본 너가 갑자기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 기준이 여기야.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거야.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데에서 똑같은 행동을 안 하면 계속 불안한 거야. 불안하다고. 집을 안 사면 불안하다고. 코인을 안 하면 불안하다고. 그쵸? 저도 집이 없어요. 그쵸? 다음. 집이 없는데 불안하지 않은 나는 뭐지 그러면? 난 안 불안한데 나는. 전기차 누적 30만 대래요.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딱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몇 퍼센트를 돌파했어? 1%를 돌파했어. 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애플이 예를 들어서 애플이 나와가지고 스마트폰 점유율이 전체 휴대전화 시장에서 1%를 기록했을 때가 언젠지를 찾아보는 거지. 아, 요새처럼 구글링이 잘 되는 시대에 한 번만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죠? 전체 전화기 시장에서, 휴대전화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1%를 찍었을 때는 언제냐고. 그때 애플의 주가는 얼마였을까요? 그거랑 비교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싸네, 싸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꾸 밸류에이션 얘기하지 말고, 어, 너도 아는 그 PR이면 동네 강아지도 다 알고 있어. 워워워워. 이렇게 해주세요. 그죠? 이제 1% 돌파했다고요.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 비싸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배터리 관련된 기업, 테슬라 전기차 기업, 이러고 있지만, 아, 이제 1%라고, 1%. 1%, 한 35%쯤 됐을 때 생각합시다. 그죠? 다음.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 생태계에 M&A와 투자가 속속 진행되고 있대. 이제 와서, 그리고 순수 전기차의 연평균 성장률이 드디어 하이브리드 차와 수소차 성장률을 크게 앞질렀다. 한 1, 2년 전만 해도 한국 주식시장을 엄청 세게 강타한 테마가 뭐였죠? 전기차 테마가 막 고리타분해 보이고 막 테슬라가 그 전기차 테마를 타고 막 엄청 올라간 것 같으니까 수소차 테마가 엄청나게 불었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뇌 구조는 이런 거야. 그냥 해먹고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죠? 근데 그걸 믿고 투자한다고 2008년에 테슬라 망할 뻔했다고. 파산할 뻔했어요. 음.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하는 수소 관련된 기업 파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해야 돼. 그죠? 다음. 아마존이 산다는 소식에 주가가 70% 급등했어. 맨날 베어마켓 랠리니 뭔 랠리니 이런 뉴스는 보면서 이런 뉴스는 또 잘 안 찾아보죠. 음. 아니, 아마존이 무슨 회사를 인수하지? 아마존이 원 메디컬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어, 전액 현금으로 산대요. 주당 인수가를 이달 20일 종가, 이거 상장 기업이었습니다. 20일 종가 대비 75% 높은 18달러로 책정했어.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원 메디칼의 주가는 하루 만에, 전 목격했지롱. 저는 봤지요. 70% 올랐어요. 70% 주가가. 하루 만에. 음. 네. 이렇게 너무 앞서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 자료를 이미 보셨나? 어떻게 이렇게 빠르시지? 아니면 복습을 열심히 하신 건가? 네. 박지영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파바바바바바박 굴러가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왜? 우리 공부했잖아. 이봐. 또 이제 아이 몰라. 테슬라 하나 사서 오르면 됐지 뭐. 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힘스 앤 허스라고 공부했대잖아요. 자, 저렇게 하는 겁니다. 원메디칼 주가, 그러니까 아마존이 원메디컬이라는 원격 진료 관련된 회사를 인수했어? 나 예전에 뭔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제발. 근데 자꾸, 원메디컬 사서 70% 벌걸. 나도 살걸. 이런 생각 말고, 여기서 오는 기쁨이 있죠, 그죠?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아니라. 왜? 내가 아마존의 시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도. 야, 씨, 아마존 대표 정도의 입장인 거지. 야, 아마존이 감히, 의료 서비스에 본격 진출을 해서 원메디컬을 5조 원의 현금으로 그것도, 종가 대비 75%나 프리미엄을 주고 사가겠다고? 그러면 MS는, 또는 요새 갈 방향을 잃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신사업 방향을 잃어버린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노리겠지. 저분처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왜 같이 공부해놓고는 기업 공부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상상하고 엮어보려고 공부하는 거라니까. 근데 힘센 허스 얘기했는데 저거 사란 얘기인가? 샀더니 주가가 막 80% 빠졌어. 개새끼. 저 새끼 때문에 나 망했어.
이런 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생각하라고 생각. 근데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면 아, 원메디컬이라는 회사도 알고 있고 힘스도 알고 있고 텔라닥도 알고 있고 의료 레모네이드도 알고 있고 그냥 나와? 아니잖아. 평소에 공부를 해둬야 상상이 되고 생각이 되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어쨌든 자, 아마존이 갑자기 의료 서비스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관심 가져야겠지. 왜? 이게 신문에서 베어마켓 랠리니 뭐 하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아, 이렇게 큰 회사가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잖아. 뭔가를 산다는 건 75%나 비싸게 산다잖아요.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뭐야? 원격 진료 업체가 디스카운트 되어 있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아마존이 오프라인 원격 의료와 오프라인 약국과 약 배달과 딜리버리 시장과 함께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구나. 식료품 배송이랑 뭐 이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업 확장을 의료 분야로 넓혀 가는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다니까. 다음 먹거리는 뭘까? 그런 걸 이런 데서 힌트로 얻는 거라고요. 아마존의 시각에서. 한국 주식 투자자 족밥의 시각이 아니라 무슨 애널리스트와 무슨 3%에 나오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아마존 부사장과 사장 수준 에서 판단을 해보라고요. 얘네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어, 대단하십니다. 다음. 이걸 생각해냈다고? 저러면 저랑 똑같은 건데. 그럼 나는 왜 한 거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저 뉴스를 보고요. 바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건 똑같이 공부했잖아요. 힘센 허스. 원격 의료 중에 아는 회사는 난 텔라닥이랑 힘센 허스밖에 없어. 힘센 허스 주가를 찾아봤겠지, 첫 번째는. 그리고 관련된 뉴스를 또 찾아봤겠지. 이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걸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의 차이고요. 어쨌든 두 번째. 다음,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해야 되니까. 미국 석유 공룡 엑슨모빌이 고유가의 잉여 현금이 구글 모 회사를 앞질렀대요. 구글보다 현금이 많다고. 자,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 아니야, 이거? 맞나? 쉐브론인지 엑슨모빌인지 뭐였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 여러분도 따라 사시지 그러셨어요. 인플레 온 다음에, 유가 안 떨어진 다음에. 제가 이래서 관련된 뉴스를 찾아왔어요. 한번 보세요. 얘 뭐 하는지. 뭐 한대요? 그 현금 가지고? 2006년도 기사예요. 똑같죠? 2006년도에 갑자기 고유가수의 정유사 주주의 이익 환원한대. 다음 뉴스 또 보여주세요. 어. 그러더니 2015년에는 배당 퍼주던 석유기업 이제 주머니 사정을 걱정해야 된대. 아니 뭔 얘기야. 자, 2022년에 구글보다 엑슨모빌의 현금 흐름이 더 높다는 뉴스가 나왔어. 한 이제 4, 5년 있으면 또 무슨 얘기가 나와? 돈 없어서 현금 흐름 나빠졌다는 얘기 나오겠네. 아, 20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똑같은 짓을. 왜? 투자할 데가 없어. 주주들한테 돈 날아주는 게 다야. 거기서 워렌 버핏은 안전마진을 계산했겠지. 그래서 엑슨모빌 투자해서 배당이랑 뭐랑 빼먹고 한 30% 벌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30% 먹고 끝내면 돼? 여러분 자산이 한 5천조 정도 돼? 그래서 30%만 먹어도 괜찮은 수익률인 게 맞아? 생각을 하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원래는 띄어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 이제 국내 대통령 지지율이 뭐 몇 퍼센트를 찍었다고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세계는 지금 우리 제일 좋아하는 그 프로를 자주 보니까 그 프로 봤더니 뭐 마크롱 지지율이 10%다. 바이든도 뭐 만만치 않죠. 지금 물가 못 잡아서 지금 맛이 가고 있죠, 바이든도. 그랬죠? 보리 존슨 영국 총리는 파티하다가 사임했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지금의 정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정치가 문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국내 대통령을 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 다 똑같잖아.
지금 누가 못하나 내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바이든, 트럼프, 아니, 바이든, 마크롱, 그 다음에 일본,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은 파티하다 쫓겨나고, 어, 다 난리네요. 근데 지지율 높은 나라 어딘 줄 아세요? 러시아랑 중국이잖아. 그죠? 근데 공통점을 보세요. 글로벌 리더십 실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리더십 실종은 아니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정치에 사람들이 실망하죠? 이런 궁금증은 한 번쯤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몇 어떤 석학들이나 깨어있는 분들이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 주식 투자에 굉장히 수고를 잘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치나 일본 정치, 선진 정치를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 낫냐, 유럽이나.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는 정치나 의회나 이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수준 높은 국가란 말이에요. 그럼 쟤네들도 왜 저렇게 정치가 난관에 봉착해 있냐를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개인, 기업, 정부라는 3대 경제 주체 중에서 정부가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기준을 언제 삼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요, 정부의 사이즈가 어떠냐면 기업들이 워낙에 글로벌화돼 있고, 우리 지난번에 시가총액을 통해서 본 것도 그랬지만, 나스닥 탑 100도 아니고, 탑5몇 개만 합쳐도 독일 GDP랑 맞먹는다 보셨죠? 그리고 나스닥의 10개 회사들 연간 순이익 합하면 아마, 그죠? 웬만한 나라 한 10개 합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무슨 얘기냐. 정치 역할이라는 게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치는 로컬을 상대로 하고 있고, 외교라는 거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이 외교도 기업들은 전부 글로벌화가 되어가지고, 세계를 막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 정치인들의 시각이라는 건 로컬 플러스 기껏 하는 게 외교,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치는 계속해서 실망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다 내 에너지를 쏟아서 욕하고 비난하고 막 실망하고 기대하고 이러지 말고, 우린 투자를 잘하면 돼요.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아까 초반에 마이클 버리 얘기를 잠깐 했지만, 마이클 버리가요, 일반인이었잖아요, 그냥. 그리고 걔가 누구를 박살낸 거예요, 사실은? 리먼 브라더스나, 그죠? 그때 망한 회사들 다 박살낸 거예요. 일개 개인이. 일개 개인이 파생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미국 전체를 다 빠개버릴 수도 있었다고요. 이만큼 개인, 기업, 정부로 이루어지던 경제 주체 3주체의 사이즈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사람 한 명이 어디로 떠나느냐, 또는 기업 하나가 어디로 옮기느냐, 또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라고요. 왜?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 개개인의 파워가 점점 세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죠. 하여튼 집중해서 글로벌 변화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여러분은, 야, 씨, 비트코인 투자했다, 씨, 반토막 났어, 이 개 같은. 씨, 미국 나스닥 투자했어. 괜히 나스닥 사가지고 막, 나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역시 부동산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니라요. 진짜 100년에 한 번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여러분 인생에는 지금 10년째 불어닥치고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 3, 40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이런 변화를 보고도 투자를 안 한 멍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 거예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과 AI도 마찬가지고 손정희가 AI, AI, AI라고 외치고 이재용이 AI, AI, AI라고 외치고 테슬라가 AI, AI, AI를 외치는데 그게 사기야, 뻥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럼 걔네들은 여러분보다 바보여서 가치주에 투자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런 스타트업이나 그런 데 막 돈을 뿌리고 있을 것 같아요? 손정희가 진짜 바보여서? 오늘 네이버, 아까 제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서 네이버 봤더니 호주에서는 간호사를 못 구해서 또는 교사를 못 구해서
우리 지금 몇 번째, 몇 년, 지금 몇 번 스터디 동안 계속 요새 그런 뉴스가 나오죠. 트럭 기사를 못 구해서 미국에서. 연봉이 얼마야? 뭐 2억이야, 1억이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 느껴지세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MZ 세대들은 회사 다 떠나고 있고, 뭐 몸값이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공무원 시험 열풍이 다 사라지고 있고, 공무원 아무도 안 한다 그러고, 안 느껴지세요? 자영업자들은요, 올 하반기까지 해가지고 인력 늘림 비중이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다 접을 계획이래. 왠지 아세요? 사람을 못 구해서요. 그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AI 자동화 얘기했던 그 얘기 맞는 얘기네. 왜? 인력 부족하네. 아니라며. AI라는 게 뭐야? 결국엔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려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야. 오히려 빨리 나와야 된다. 지금 더 육성해야 된다. 하여튼 뒤에 또 이따 나오는 아주 뉴스에서 우리가 스치면서 갔던 허름한 얘기에 기가 막힌 논리가 붙을 수 있으니까 뒤에서 보시죠, 같이. 다음. 이런 거 꼭 뒤에서 얘기 안 한다고 이사님이 엄청 욕했는데. 오늘 얘기할게요. 자, 실적 나온 것 좀 몇 개만 볼 건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자,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실적이 서프라이즈라면서 무려 주가가 11%가 올랐죠. 하루 만에. 서프라이즈였나요? 예상이 119조 매출에 1.3조의 순이익을 거둘 거라는 예상이었어요. 컨센서스가. 근데 실제 까봤더니 어땠죠? 매출은 119조보다 높은 121조였고요. 순이익은 적자 2조 3천 2조를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비안 관련된 손해, 평가 손해랑 이런 것들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어,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제 흥분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뭐가 나와야 반도체를 지금보다 10배 더 쓰고 디스플레이를 10배 더 쓰고 철을 10배 더 쓰고 캠핑을 10배 더 가고 넷플릭스를 2배 이상 더 볼 수 있고 뭐가 나와야 게임을 더 할 시간을 줄 거며 우리의 생산성을 올려줄 게 뭘까?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자, 아마존의 이 성장률이 여러분은 만족스러운가요? 만족스러우세요? 야, 뭐 성장률이 어떻죠? 매출액 성장률이? AWS는 물론 열심히 성장합니다. 근데 전체 매출로 보면 YOY로 7%, QOQ로는 성장을 안 하죠. 그죠? 환율 제외하면 10% 성장했대요. 응. 무슨 얘기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애들이 신사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어, 많이 레벨업 단계에 올라왔어요. 물론 얘네들이 또 신사업 M&A나 이런 것 통해서 빨리 캐치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존 이렇게 보는 실적 말고 김총무가 브레이크다운한 아마존 실적을 보여줄래? 그러면 매출이 121조나 됐는데 어떻게 적자가 나고 영업이익은 3조밖에 안 났지? 라고 봤어요. 이게 숫자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앞에서 본 실적은 달러 베이스고요. 이거 김총무가 쪼개고 있는 요거는 원화 베이스여서 환율로 전환됐기 때문에 41449라고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3.02 빌리언의 달러가 맞는 거죠. 실제로는. 음. 자, 보시면, 이거 아닌데? 이거 비용 단에 있는 걸 다 잘랐구나. 아하. 살려주세요. 어. 자, 보시면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업비용이 보세요. 작년과 대비해 보면 영업비용 퍼센테이지만 보세요. 어려운 거 보지 마시고 퍼센테이지. 작년 1분기쯤 보면 91.8%, 93.2%, 95.6%, 97.5%, 그런데 올해 1분기에 96.8, 지금은 97.3.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노동자 구하기 어렵고 물류비 올라갔고 유가 올라갔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영업비용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를 봤더니 원가도 올라갔고 풀필먼트에서 물류비도 올라갔고 그죠? 테크놀로지 앤 컨텐츠 여기도 올라갔고 마케팅 비용도 더 많이 썼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엔 인건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이런 데서 비용 쓰면서 까먹었다.
인플레적인 요인이 있었다. 뭐 이 얘기 아닙니까? 인플레 누가 잡아야 돼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상상이 돼야지. 아마존 주가는 누가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은 왜 리비안에 투자했을 것 같으세요? 아까 아마존이 원데이 인수했다면서요. 그죠? 그 원 메디컬. 그건 이제 신사업 진출이고, 아마존의 지금의 문제점은 뭐예요? 어, 글로벌하게 매출은 성장하면서 나오고 있지만 원가 단의 관리가 생각보다 안 되니까 영업이익이 팍팍팍 늘지 못하고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11조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1분기가 올해 1분기에 4조밖에 못 올리고 거의 10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렸던 2분기도 올해 2분기에는 4조 3천억을 반토막이 나버리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보이시죠? 자, 그럼 누가 줄여줄 수 있을까요? 왜 아마존 리비안에 투자했을까요? 그건 제프 베조스의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테슬라한테 빨리 만들어 달라고 했었어야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율주행 나오라고요. 자율주행 나오기를요, 손꼽아 기다리는 애가 사실은 아마존이라고. 자율주행 얘기하면서 테슬라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트럭이 만약에 나오고, 사이버 트럭 말고, 진짜 큰 운송 시스템에, 그런 걸 다른 회사들도 이제 같이 공유하거나, 이제 경쟁이 심해지니까 다른 애들도 이런 분야를 연구하잖아요. 한국 현대차도 하고 있고, 자율주행을. 그래서 뭔가 개발되면 누가 좋아지냐고. 아마존이 좋아져. 이해되세요? 자, 이래서 자본시장이 우상향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개발한 내 기술이 나한테 이로운 게 아니고요. 나한테 당연히 이롭지. 자율주행으로 차를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누구한테가? 누구한테가 가서 비용을, 코스트를 엄청나게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줄여준 요소는 어마무시하다고. 이해되십니까? 물론 애플이 돈을 번 것도 있지. 애플이 없었으면 유튜브가 됐어? 애플이 없었으면 넷플릭스가 됐어? 애플이 없었으면 줌이라는 서비스가 나왔어? 애플이 없었으면 마켓컬리가 됐을까? 애플이 없었으면 통신회사가 3G, 4G, 5G 깔았을까? 애플이 없었으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가지고 약속 잡고 할 때 내비게이션 보고 한 번에 이렇게 찾아갈 수 있을까? 티맵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20만 원 주고 사던 예전에서 이제는 핸드폰으로 무료 내려받기 해가지고 공짜로 쓰고 있었을까? 지금처럼? 그 돈을 명품 사는 데 쓰고 옷 사는 데 쓰고 크록스 사는 데 쓰고 있다고요. 자율, 재량 소비재에 쓰고 있다고요. 기술이 발전해줘서. 이해되십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야 이거 뻥카야 사기야 라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아니, 사기일 수도 있지. 그래 사기라 치자. 사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안 좋은 거야. 너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안 좋은 거야. 왜? 돈을 못 벌지. 빨리 그런 기술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물류에서 코스트를 아마 풀필먼트에서 저걸 30%만 줄여줘도 26조 가까운 돈을 쓰는데, 그지? 물류에서만 30%만 줄여줘도 영업이익은 얼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안 되세요? AWS의 원가는 뭘까요? 반도체겠지. 반도체 원가 낮아지면 AWS의 마진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 자,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카라는 그 덩어리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꼭 테슬라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걔가 유력한 후보인 것 뿐이고 왜 그런 놈이 나와야 되냐면 지금의 글로벌 경제에서는 휴대폰보다 10배 큰 메모리, 10배 큰 반도체, 10배 큰, 100배 큰 뭐야 배터리, 10배, 100배 큰 디스플레이를 쓰는 애가 나오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들의 발전이 없다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를 더 볼 수도 없고, 그죠? 시간을 늘릴 방법이 없다고요. 게임을 더 할 시간도 없고요. 게임 회사의 주가도 사실은 스마트카가 만들어낼 거라고. 왜? 자율주행이 되면서 노는 시간에 쇼핑도 더 하고, 마켓 컬리도 더 하게 될 거고, 그죠? 아니면 누군 거기서 일을 하게 될 거고, 누군 거기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누군 거기서 유튜브 편집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캠핑을 자율주행으로 해놓고는 일 끝나고 막 다닐 수도 있고, 캠핑 기업도 자율주행 업체한테 달려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이만큼 중요하다니까. 나와줘야 된다고. AI 나와줘야 된다고. 뻥카가 아니라 나와줘야 돼. 그래야
아마존의 영업비용에서 원가 물류와 이런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그런 애들이 누구냐고 지금. 그 기술로 가장 앞서 있는 애가 누구냐고. 그 애를 관심 있게 보면 된다니까요. 그 애가 나머지를 다 이롭게 해줄 거니까. 응. 꼭 그 회사만 볼 필요가 없어. 아마존도 좋아. 왜?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아마존 좋은 거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처럼. 왜? 물류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 테니까. 그런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다음, 다시 실적으로 돌아와서. 제가 미용실 가서 미국에 출장 갔다 온 아저씨 얘기를 엿들었다고 했는데, 달리기 미친 듯이 하더라. 역시 미국 놈들은 달리기에 진심이었어. 왜? 데커스 아웃도어의 실적이 나왔는데, 그죠? 데커스 아웃도어는 크게 어그랑 호카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호카 매출이 몇 퍼센트 늘었어? 54%가 늘었어. 54%가 늘었다고요. 음. 어그는 당연히 계절성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데커스도 어그는 그냥 플랫하게 친다 치고 호카를 띄어내서 호카의 성장성을 보면 야, 얘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계속 주목해야겠죠.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그 달리기 관련된 업체는 좀 볼 거예요. 다음 실적 말고 실적 다 봤어. 얘만 보면 돼. 음. 그래서 데커스를 사업 보고서 나와서 좀 봤는데 데커스 아웃도어의 이번 컨퍼런스 콜 내용입니다. 네. 호카 브랜드 확장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단기적인 이니셔티브한 호카의 기회와 장기적 관점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준영 씨도 우리의 준영 씨도 어 스페셜티 그러니까 호카가 사실은 러닝화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기능 위주의 시장이잖아요, 그죠? 온 러닝, 온 클라우드 그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 패션 슈즈로 넘어와야지 너나 할 거 없이 신으면서 글로벌하게 매출이나 이익의 포텐을 가져올 수 있어서 주가 뻥 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 모르고 있냐? 보여주시죠. 소름 돋죠? 어. 제품 범위 확장 및 새로운 고객, 특히 중국으로의 확장을 진출하고 있다, 그죠? 브랜드 진정성을 재정립한다. 그리고 더 광범위한 유통의 확장을 통해서 풋로커에 입점하고 전 세계 직매장을 오픈하고 있는데 중국 포함해서 그죠? 이쪽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야, 역시 호카가 정확하게 문제점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자, 18에서 34세의 저 연령층에서 호카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흰색 나이키 대신 흰색 호카를 구매한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거를요,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호카는 러닝화잖아. 그 파랗고 막 호카라고 써져 있는. 이 인식이 있었다니까? 그걸 얘네들도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기능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미적 기준이나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운동화로서의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대체하지 못하는 뭐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물론 글로벌 매출도 아직까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나온 수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티에서 매스 프리스티지로 이렇게 확장하는 국면으로 원래 러닝화에서 시작했지만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확장하는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네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사람들이 흰색 나이키 대신 흰색 호카를 구매한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우린 여기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야? 기능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흰 운동화에서 만약에 호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디자인으로서 기능적인 부분, 퍼포먼스화로서의 오리엔트된 그 부분뿐만 아니라 디자인으로서도 호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희망을 가져보고 있어 라는 얘기겠죠. 이해되십니까? 저는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로. 음.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어. 그래서 이 호가 관련돼서도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관찰해야 될 업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렸죠. 호가 구 트렌드를 보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의심하지 말자, 제발. 내 시선과 내 판단으로 비싸네, 싸네라는 걸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 팩트가 얘기해주는, 어, 숫자가 얘기해주는 걸 보고 믿어야 된다. 본인이 어디서 방구석에서 주식이나 해보는 본인들이 뭐, 어디서 사업도 한번 동대문 가서 뭐, 옷도 한번 안 팔아보고 사탕도 하나 안 팔아본 놈들이 테슬라가 비싸네, 싸네, 뭐, 엔비디아가 고평가네, 저평가네, 뭐 PER, PBR 공부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 그죠? 그런 아마추어 같은 짓 하지 맙시다. 다음. 음. 그래서 10년 전에 얘네들이 뭘 했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는 뭘 했고 현대차는 뭘 했고 폭스바겐은 뭘 했는지 잘 정리해 놨습니다. 저희가. 근데 2015년도부터 보면 테슬라는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어떠냐면요. 자동차 제조 분야랑 배터리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I나 자율주행이나 뭐 나머지 기술 개발하는 데는 내재화를 이미 했고 얘네들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대량 생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수하는데 작은 기업들을 인수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노력을 했죠. 반면에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를 한번 볼까요? 뭘 인수하는지. 폭스바겐은 사업 전략이 이제 뻔합니다. 90년대부터 쫙 보면, 그러니까 브랜드를 많이 인수하죠. 포르쉐 인수하고 만이라는 상용차 업체 인수하고 두카티, 그 다음에 스카니아, 그다음에 부가티, 람보르기니, 럭셔리, 벤틀리 뭐 이런 98년도 인수해서 외형 확장을 쭉 해요. 그러다가 뭔가 하는 짓 없더니 2018년에 처음으로 볼보의 커넥티드 기술업체 와이어리스카라는 하나 요거 M&A 하고 그 다음에 2019년이 돼서야 이제 배터리 제조 분야에 사업 인수를 하나 합니다. 20년, 21년이 되니까 이제 그죠? 발에 불 떨어졌죠. 난리 났죠.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다고 나오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가 전기차나 자율주행 기술이 시장에서 만족할 만큼 퍼포먼스를 내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냐고요. 2020년, 21년에 본격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했는데 다음 도요타는요. 더 답이 없어. 얘도 2019년, 20년이 돼서야 자율주행에 관심을 갖고 얘는 전기차는 마이크가 꺼졌어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마이크 꺼졌어요? 들리세요? 네. 얘는 전기차 관련된 건 아직 뭐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얘는 하이브리드에 올인했으니까. 그러니까 도요타가 전기차 분야에서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지. 다음 현대차는요. 얘도 2018년, 19년에서야 정신을 차리는데 자꾸 이상한 수소차 짓을 하고 있어. 전기차만 해도 지금 뭐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율주행은 2018년부터 발에 불 떨어진 것처럼 막 M&A를 하면서 도전하고 있죠.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런 애를 마음 접고 절대 얘는 안 되라고 보자는 시각은 아니에요. 다만 앞서 본 테슬라나 다른 업체에 비해서 여기에 진출한 시기가 너무 늦었다. 그러니 거기에 따른 기술 차이는 있을 거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이 만들어준 그거 볼까? 그 프레임, 그림, 사진으로 보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있잖아. 음. 그 절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올인한 놈 치고 돈 버는 놈 저는 없다라고 자신합니다. 왜? 실망할 거거든. 실망할 일들이 한 수백 개는 나올 거거든. 원래 오래 가는 놈은 절대 올인하지 않아요. 대충 보면 돼요, 대충. 그 뉴스 찾아올 필요도 없고. 실적도 뭐 신경 씁니까? 다음. 누군가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겠지. 이해되세요? 저것만 보고 있는 놈하고 그래도 좀 주변에 나머지도 보고 있는 놈하고 틀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요타를 보면서 테슬라를 더 확신할 수 있겠지. LG나 현대차가 하는 짓을 보고 테슬라가 더 확신할 수도 있고
테슬라만 보지 말라니까, 제발. 그 뉴스 맨날 찾아서 뭐 할 거야. 그죠?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 개발하면 테슬라만 좋을 것 같아? 아니라니까. 아마존이 더 좋을 수 있다니까. 다음. 누군 또 이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각을. 음. 시장 전체를 내가 시장보다도 더 위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시장에 휘둘리는 거지. 올랐나 내렸나. 실적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미중 갈등이 심해지나 안 심해지나. 베어마켓 랠리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신경 쓴다니까요. 다음. 차량 판매 대수랑 영업이익을 저희가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기가 막힌 사태라는 거. 테슬라가 이번 2분기에 차량을 몇 대 팔았냐면 단위로니까 단위 255, 255라고 하죠. 그냥 편의상 단위는 1000대인데 255대를 팔았다고 쳐봅시다. 이번 분기에. 근데 테슬라는 얼마의 영업이익을 올렸어? 3조 1965억을 올렸죠. 근데 도요타는 1년에 1분기에 도요타 2분기 판매 대수는 아직 공개 안 돼서 2,500대의 차를 파는데 테슬라 310대 팔았을 때랑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을 보세요. 아니, 차를 100분의 1도 안 파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다 합친 애들보다 10배가 비싸다라고 하면서 까면서 차를 10배나 많이 파는데 영업이익이 똑같은 건 뭐야? 도요타 보세요. 도요타 1분기 차를 2594 팔았는데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이 얼마야? 44161인데 테슬라 4674이잖아요. 그죠? 어. 폭스바겐이나 벤츠는 훨씬 높긴 해요. 얘네는 ASP 높은 차들을 많이 팔긴 했지만. 자,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 1분기 실적만으로도 보면 이제 폭스바겐 그룹 자체를 빼고는 벤츠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 다 따라잡았죠. 영업이익 면에서는. 그리고 영업이익률로 치면 OP 마진으로 보면 19.2%를 찍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상해 이슈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저 19.2%라는 건 뭐냐면요. 일반 자동차 회사들과 다르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니까. IT 회사라니까. 자꾸 전기차 얘기하지 말라니까. IT 회사야. 노키아는 휴대전화 회사였지만 애플은 IT 회사였잖아요. 컴퓨터 회사였잖아요. 스마트폰 회사입니까? 아니, 전화기 회사였어요, 애플이?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자꾸 사람들이 그 기준의 판단들을 하는 거야. 영업이익률이 다르잖아, 보면. 차 파는 거랑 이익률도 다르고. 앞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현대차는 지금 이번 2분기에 도요타보다 차를 4배, 아니, 테슬라보다 차를 4배나 더 많이 팔았죠. 959니까. 근데 영업이익이 어때요? 2조 9천억 나왔어요. 2조 9천억. 2구. 4배나 더 팔았는데도. 이게 얘네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니까. 이해되세요? 다음. 도표? 아니었나? 탑3? 탑3 볼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적 정리를 하잖아요. 저희 멤버들이 저보고 주간이 들어간다라고 항상 얘기하긴 하는데요. 전 주간을 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 아까 처음 봤던 것처럼 다 쪼개가지고 전년 분기 대비, 최근 분기 대비, 작년 대비 해서 좋아졌나 나빠졌나, 좋아졌나 나빠졌나, 무슨 이슈가 있었나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미국 기업이 몇 개예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가려서 볼만한 애들만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쭉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애들 정리를 해서 탑3를 뽑아보려고 했어요. 탑3. 야, 진짜 성장률이 쩌는 애. 성장률로 진짜 좋은 애 탑3를 뽑아보자 했더니 일단 탑3 안에 드는 애가 그러니까 탑10 안에 드는 애를 얘기할게요. 셀시우스가 탑10 안에 들었고 온 홀딩스 아까 그 러닝왑 하는 온 클라우드 러닝왑 하는 걔 들었고요. 위네바고라는 캠핑카 만드는 업체 들어갔고요. 실버게이트 캐피탈이라고 이 비트코인 기관 물량 담보해주고 받아주는 은행 얘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힘센 헐스 아까 말했던 그 업체가 들었고요. 그 다음 테슬라가 들었고요.
그다음 캐나다의 의류회사죠. 아리치아가 들었고요. 그다음 크록스가 들었고요. 그다음 데커스 아웃도어에서 호카 부분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쫙 보시면 이제 그 수익률이나 이제 최근 분기 성장률이나 이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쫙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드리는 건가? 하여튼 뭐 드리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걸 쭉 정리하다가 저의 감정을 100%다 배제하고 그래 데이터만 보자 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위로 다시 올라가서 좋은 애 탑3 중에서 봤더니 괜찮은 애가 뭐였냐면 시총들도 이렇게 다 적어놨잖아요. 시가총액도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셔야 될 것 같으세요? 3CAGR이라는 건 3년 평균의 성장률을 말하는 겁니다. 3년 평균의 매출 성장률. 셀시우스는 3년 평균의 매출 성장률이 61%였는데 최근 분기는 오히려 167%로 더 높게 성장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요새 더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온홀딩스는 3년 평균 39.5%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한 분기는 68%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도 최근이 더 성장하고 있는 거고 실버게이트도 3년 평균 22%인데 최근 분기가 89% 성장하니까 얘도 뛰어난 거고 힘스도 3년 동안 평균 48% 정도 성장했는데 최근 분기에는 94% 성장했으니까 뛰어난 거고 테슬라는 3년 평균 29.9% 성장했는데 최근 분기는 42% 성장했으니까 뛰어난 거죠. 이렇게 정리를 좀 쭉 해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시총을 보세요. 시총을 한번. 셀시우스 7.7조, 7.7, 온홀딩스 5.8, 위네바고 1.6, 실버게이트 2.9, 힘센헐스 1.3, 아리티아 4.3, 크록스 4.2, 데커스 7.7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숫자를 보세요. 10조 언더짜리 애들이 3년 평균 5, 60% 나오고 최근 분기 매출 성장률 7, 80% 나오는 건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요. 사심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시가총액이 769? 천조 가까운 애가 3년 평균이 30% 성장하는데 최근 분기는 그거보다 높은 42%를 성장하고 지금 YOY로 OP 마진 성장률은 이익률은 12.1%, 그다음에 최근 분기 OP 마진은 또 더 올라가. 그래서 최근 분기 OP 마진 영업이익률은 14.6%더 올라가. 더 높게. 그러니까 5조, 10조짜리 애들이 연에 50%씩 성장하는 거랑 시가총액 1000조짜리 애가 1년에 40%씩 성장하는 거랑 자 그러면 이 시트에는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메타나 페이스북이나 아니 저기 뭐지? 이런 애들 없을까요? 저희는 그런 애들 안 넣어놨을까요? 다 넣어놨어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 다 나옵니다. 무슨 얘기야? 시가총액이 그 정도 되는 애들 중에서는 이만큼 성장하는 애들이 엔비디아 뛰어나죠. 그죠? AMD도 뛰어나고요. 근데 시가총액 이 정도 되는 애 중에 성장률이 이렇게 나온 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라고 한번. 시가총액 4, 50조짜리가 50% 성장하는 것도 찾기가 힘든데 음, 숫자 틀린 게 왜 이렇게 많어? 그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년 평균 몇 퍼센트씩 성장해요? 한 12% 성장하고 최근 분기 성장률은 어때요? 2%라고요, 2%. 마이크로소프트 12%, 알파벳 13%.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요. QOQ 성장률은 다 마이너스고. 아닌가? 플러스인가? 어. 마진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이러고 있다고요. 잘 해석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시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기업들을 눈여겨봤는데 아까 이제 뉴스에서 응용할 필요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구글이 알파벳이 그 원격 의료 업체를 인수했다고 그랬잖아요. 70%나 비싸게. 그럼 우리는 힘센 허스라는 기업을 공부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음 작업이 뭐냐면 힘스를 일단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어떤지 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한테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겠지. 근데 얘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었어요. 근데 어땠어? 죽였지. 근데 사람들은 주가 보고 다 도망갔지.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힘스가 작년 2021년 3분기에 523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면 2022년 3분기 지난 1분기 더블로 성장했습니다. 94% 성장했다고. 물론 아직 적자 회사예요. 성장률 나쁘지 않네. 근데 기대감이 많이 빠지면서 주가는 고점 대비 한 60% 이상 빠졌거든요. 텔라닥도 마찬가지고, 레모네이드도 마찬가지고, 원 메디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80% 빠졌죠.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럼 트렌드를 쳐봐야겠지? 왜? 얘는 B2C도 있거든. B2C도 있다고요. 아, 왜 자꾸 내 배터리가 달고 있다고 나오지? 나 충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해요.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음. 구 트렌드를 돌려봤더니, 뭐야, 이거. 난리가 났네. 떡상 중이네. 그죠? 왜 이러지? 얘가 무슨 변화가 있나? 살펴봐야겠죠. 공부해야겠죠. 찾아봐야겠죠. 그러다가 또 뭐 몇몇 개를 찾아봤어요. 근데 얘가 앱을 리뉴얼해서 내놨더라고요. 근데 또 희한한 점을 또 찾았죠. 어, 이 앱입니다. 힘스 앱이에요. 힘스 앱이 아이폰에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랭킹 몇 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2022년 5월 앞쪽 보세요. 5월 셋째 주, 넷째 주만 해도 50위에서 100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애가 갑자기 6월부터 치고 올라가더니 지금 몇 등이야? 25등 내로 들어왔어요. 뭔가 변화가 있나? 찾아봐야겠죠. 공부해봐야겠죠. 그러고 이러면 다음 분기 6월은 한 달만 들어갔을 거니까 7, 8, 9까지 만약에 이 현상이 유지된다고 하면 실적은 물론 아직은 적자겠지만 매출은 예상 컨센서스보다 훨씬 좋겠죠. 자, 근데 그 포인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아마존이 원메디컬을 왜 인수했을까? 그 다음에 도표 보여주세요.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유가 바로 안 잡힌다면서. 그죠? 유가 바로 안 잡힌다면서. 그 다음에 렌트비 바로 안 잡힌다면서. 주택가격 꺾이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다면서. 자, 그럼 뭘 잡고 싶을까? 바이든은 지금 뭘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될까? 어, 지금 CPI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자세히 보면 트랜스포테이션, 어페럴, 하우징, 푸드 앤 비버리지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근데 메디컬 케어 보이세요? 8.68%? 꽤 큰 비중을 차지하죠. 다음. 그래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미국이. 탑이죠, 탑. GDP에서 쓰는 20% 가까운 게 의료 헬스케어 분야로 나가고 있죠. 다음. 또 있나? 없나? 어.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 콜에 나온 얘기를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어떤, 적용 분야, 얘네의 사업 계획, 얘는 뭐에 앞으로 이제 중점을 둘 건지, 클라우드 말고, 게임 말고. 그래서 봤는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음성인식 기술 전문 업체 뉘앙스를 인수했었잖아요. 2021년 4월에. 근데 뉘앙스는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에 적용된 음성 인식 엔진을 제공한 업체로 유명하나 실제로는 뭐래? 헬스케어 특화 음성 인식 솔루션이야. 진료 기록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 그래서 얘네가 다음 먹거리로 생각하는 게 뭐야? 의료 클라우드 분야라고 얘기합니다. 의료 클라우드 분야. 자, 보세요. 유가 막으려고 노력할 만큼 했죠. 그래서 전기차랑 자율주행차가 개발되고 있죠. 인건비 줄여야 되죠. AI가 개발되고 있죠. 주택가격 잡아야 되죠. 그래서 금리 올리고, 그죠? 지금 빅스텝, 자이언 스텝 하면서 겁주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이. 그 다음 파월이. 아무것도 해결 못합니다.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주행이 나와주고 AI가 나와주고 인건비 낮춰주고 물류비 낮춰주고 효용이 있는 제품이 나와서 생산성 끌어올려주지 않는 이상 쟤네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립서비스예요. 실질적으로는. 자,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하나가 있죠. 뭐야? 의료비 지출이 생각보다 높은데
어, 원격 진료를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구히 수가를 보전해주는 이런 정책으로 좀 전환이 된다면,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이렇게 된다면, if입니다. if. 그러면 80% 빠진 텔라닥도, 그죠? 지금 잘 못 나가고 있는 힘센 헐스도, 이런 애들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힘센 헐스는 우리 그때 봤지만 원래 뭐예요? 원격 의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탈모약 제공해주고, 그죠? 비아그라랑 성 관련된 제품 포장해서 패키징해서 보내주고, 대면 진료 안 받게 해주고, 이런 서비스 하는 업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원격 의료라기보다는 B2C 성향의, 뭐 이것도 원격 의료라고 할 수 있지. 비용 좀 줄여주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까지 런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정신건강 상담 건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 대면 상담 안 하고 이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상담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힘스도 앱 다운로드가 올라가고 텔라닥도 이런 쪽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제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의 퀄리티가 낮아진다. 뭐 약물 오남용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구경제와 신경제가 계속 다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분야가 지금 이 분야인 거예요. 1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통신, 그다음에 자동차, 에너지. 그거 빼면 사실은 의료 분야도 의료 분야도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원격 의료가 결국에는 ARK가 하도 텔라락을 나대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고 사람들의 소비 효용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오죠. 여러분 진료 내용 뻔한 걸 가지고 병원 갈 때마다 엑스레이 찍고 아니면 새로운 의사를 만나고 또 병원에 가서 예약하고, 감기 걸려서 약 하나 받으려고 그랬는데 또 병원에 가야 되고 차 타고 나가고. 원격으로 하면 비용을 30%에서 50% 이상 낮출 수 있는데. 자, 규제 이슈 있습니다. 자, 저는 요즘 제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다 규제 이슈가 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규제 이슈 있죠. 두 번째, 블록체인 규제 이슈 있죠. 게임도 규제 이슈 있죠. P2E나 이런 것도 게임 그것도 규제 이슈가 있죠. 그 다음에 힘센허스도 저는 이걸 보고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소비자 반응이 좋다면, 그리고 탈모나 이런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마케팅만 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부 정책의 지원이 나온다면, 그리고 아마존이 이렇게 뛰어드는 걸 보면 뭔가 이쪽이 되겠구나. 지금은 돈도 못 벌고 비리비리하지만 규제 이슈도 있지만 비트코인, 자율주행, 블록체인, 그다음에 헬스케어 다 규제 이슈가 있고 다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판단한 겁니다. 힘센 허슬을 알고 있었으니까 공부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거 내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는 건가, 진짜로? 끊길까 봐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자꾸 배터리가 없다라고 떠가지고요. 잠시만요. 어쨌든, 네. 그래서 힘센허스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지난번에 봤으니까 아마존이 원 메디컬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 그것도 프리미엄을 주고. 근데 힘센허스는 그냥 탈모랑 성 관련된 용품, 그 비아그라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최근에 뭔가 리뉴얼을 하고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도 런칭하고 원격 헬스케어 기업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긴 해요. 근데 힘센허스는 기존의 B2C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으니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한다든지 매출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팔로우업 해보면 얘는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우리가 여태껏 공부한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또 있나? 자료? 또 뭐 있지? 기억이 안 나서. 이거 또 만들어줬는데. 오늘 더 빨리 끝내야 돼. 이게 왜, 배터리가 왜 이래? 다음.
저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저거 뭐지? 지금 PPT 2번, 3번. 자료 남은 거 있어? 도표나? 보여줘. 남은 거 있으면. 아, 끝이래요. 죄송합니다. 끝입니다. 오늘 진짜 일찍 끝나네. 역사상 처음으로. 네. 하여튼 여기까지고요. 제가 목 상태도 안 좋고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아서 매끄럽지 못했지만 그리고 오늘 방도 바꿔가지고 정신이 없긴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지수나 뭐 대외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실 시간에 이런 기업들이 보이는 변화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성장률을 팩트로만 분석해서 본다든지 또는 자동차 판매 대수를 통해서 자동차 기업들과의 비교를 해본다든지 그러면 저평가다 아니다. 시총이 뻥튀기 됐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생각해보고 판단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시총과 영업이익만, 순이익만 가지고 밸류에이션 구해보면 당연히 어떤 특정 기업들은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보시고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런 것들을 인플레이션 잡으려는 시기에 어떤 성장으로 유도를 해서 어떻게 얘네들이 인플레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지도 지켜보세요. 이건 제 가설입니다. 그냥 제 가설. 미국이 지금 인플레로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의료비 분야에서라도 낮추면 GDP 아니 인플레이션 낮아졌다는 걸 볼 수 있으니 금리 인상의 명분을 좀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동안 육성하지 않던 또는 코로나 잠잠해져서 이제 되돌아가겠다고 했던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더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그죠? 손정희가 투자했던 레모네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걔도 경쟁사입니다. 요새는 그걸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보험 AI 관련된 업무만 했는데 얘네들이 점점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텔레락도 마찬가지고. 그죠?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한번 분석해서 볼 필요 있다. 그다음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관련돼서도 실버게이트 캐피탈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나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의 변동성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런 회사를 대체해서 본다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테슬라만 보고 테슬라이 돼서 거기에 빠져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천재이고 얘가 다 변화를 만들어내겠지 이런 생각 하셔도 되는데 그런 사람 치고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렇게 오래 가는 사람은. 이해하시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관련돼서 추천해준 영상들은 시간 되시면 뭐 한번 보시면 유럽이 핀테크에서 얼마나 뒤져 있고 디지털 기업들에서 얼마나 뒤쳐져 있고 왜 위기감을 맞았다고 느끼고 있는지 공감하실 수 있을 거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재미삼아서 보세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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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빨리 낫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